베트남 요즘엔 동원그룹, CJ, 풀무원 등 대기업도 줄줄이 고전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소규모 자영업자 95%가 망해서 나가자빠지는 게 현실입니다. 베트남 현지 한국 사장님들의 이유 있는 항변입니다. 베트남은 절대 오지 마세요. 말립니다. 안 된다고요? 대기업들요? 대기업들도 다 망해서 나갑니다. 그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이 아닙니다. 너무 달라요. 근데 다들 똑같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먼저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많이 도와준다고요? 천만에요. 혼자 생존해야 합니다. 마켓사이공은 호치민에서 한국 상품을 팔고 배달하는 서비스인데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계에선 꽤 알려졌지만 아직 성공한 스타트업은 아닙니다. 작년 중순엔 적자를 내더라도 스케일업하면서 투자 유치하려다 갑작스런 벤처 캐피탈의 투자 보류 결정에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흔하다는 구두로는 사실상 오케이라고 말해서 믿고 투자 늘렸다가 어느 날 그런데 마리오로 시작하는 거절을 당한 것이죠. 심 대표 본인은 대기업 다니다가 영화 제작사로 이직했다가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와 일과 싸웠고 좀 쉬자고 베트남에 갔다가 말도 안 되게 비싼 한국 상품의 가격에 놀라 창업했습니다. 베트남을 일도 모르고 무작정 창업의 길에 들어서 버린 사례죠. 3년차 스타트업 창업가가 전하는 베트남 이야기이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 것입니다. 베트남 진출 고민하는 스타트업이 경청할 대목이 한두 곳 아니네요. 마켓사이공의 심동준 창업가는 제주도 출신이다. 유년을 제주에 보내다 고등학교 때 서울로 전학 갔다고 한다. 대기업조차 진출 후 실패를 맛보는 곳이다. 하물며 자본과 인프라가 약한 스타트업이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한국에서 잘 되었으니 베트남에서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생산직 및 단순 노동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 아무리 베트남은 깐실하지만 정해진 룰이 없는 행정체계 속에서 사업에 앞서 필수적으로 시장 조사를 했으면 한다. 한국보다 적은 돈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관련 업종의 경쟁사가 적어 꿈에 부풀어 오르지만 가장 큰 장애물인 로컬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는 이곳에 이미 진출한 선배 스타트업들조차 아직도 해내고 답을 못 찾은 상황이다. 베트남 진출? 신중을 기하고 들어와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기회를 주고 꿈을 준 베트남이지만 그 과정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이기에 절대 만만히 보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베트남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말리고요. 오지 말라고. 어느 나라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던 물건을 팔던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한국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공산주의라는 특성도 있고요. 근데도 다들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말해요. 대기업들도 줄줄이 철수한다고? 지난달에는 동원그룹이 철수했거든요. 2년 만에 철수였죠. CJ그룹의 CJ프레시웨이라는 곳도 올해 초에 사업 축소했고요. 풀무원도 적자 3년째라 너무 힘들어서 철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기업들이 만만하지 않은 인재를 베트남에 보냈을 텐데 대기업조차 로컬에 정착을 실패하고 나가는 나라입니다. 매력적인 수치들을 늘어놓죠. 젊은이들이 많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5위 안에 들고 그 인구들이 다 SNS를 하루에 5시간 이상 사용하고요. 수치들만 봐가지고 와서 하시겠다고들 합니다. 되묻습니다. 성공 사례가 뭐냐고요? 제가 아는 한 베트남에서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딱 하나입니다. 또 다르긴 하지만 신한은행 정도요. 작년 2021년에 영업이익이 그래도 1,000억 넘게 났다고 하네요. 그 외에는 별로입니다. 최근에도 한 대기업이 전자지갑을 한다고 막 진출했지만 초기입니다. 주변 스타트업도 그렇고 아직까지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곳은 거의 없거든요. 베트남이 창업이나 진출에 유리한 대목 없지는 않아요. 첫째,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켓사이공도 온라인 이커머스를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초기라 시장 경쟁이 적습니다. 둘째, 인력이 한국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실제 하다 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기도 합니다만. 세 번째는 돈으로 다 된다는 것. 행정 절차가 안 되는 것들도 돈을 주면 바로 해결이 되곤 합니다. 관시가 있죠.
솔직히 우리나라도 90년대 때 교통법규 어기면 면허증 밑에 10,000원 깔아놓으면 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베트남은 그게 현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관시도 위험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무슨 아이템이든 일단은 말려야죠. 그래도 하겠다면 성의껏 조언해야 해요. 최소한 2달은 베트남 생활해야 한다. 본인이 하면 가장 좋다. 안 되면 파트너 회사를 정해서 정보를 얻어라. 본인 대신에 생활하고 시장 조사하고 얘기 듣고 그걸 전해줄 파트너나 파트너 회사요. 베트남 기업보다는 한국인요. 한국인의 눈으로 뭐가 문제일지를 미리 점검하는 거죠. 시행착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곳 국민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원을 뽑으면 그 어떤 일이 있다고 갑자기 다음날 안 나오거나는 안 하잖아요. 여기는 다음날 그냥 이유 없이 안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당연시될 정도니까요. 도덕성, 그런 잣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베트남 직원은 한국인과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일할 때 멀티라는 개념이 당연하잖아요. 이 일도 하지만 급하면 저 일도. 베트남은 직원들에게 멀티 요구하면 큰일 나요. 딱 정해진 하나만 시켜야 합니다. 멀티를 시키면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업무를 똑같이 보는 건데도 나는 이 일로 입사했는데 당신이 저 일을 시켰으니 돈을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주 당연한 나라예요. 비자도 문제입니다. 사업하려고 불법적인 비자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유령 회사들을 써서요. 베트남 사람들이 미리 설립해둔 회사를 사는 겁니다.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 명의로 회사를 수십 개 만들어 놓고 그걸 300만에서 400만원에 팔아요. 서류는 마치 3천만에서 4천만원에 사고 판 것처럼 꾸밉니다. 그걸로 비자 받는 거죠. 오랫동안 지켜보니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다 걸리더라고요. 편법 비자는 안 된다. 전공법으로 자본금 1억 정도를 만들어서 1년짜리 비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파견하는 직원만 비자가 됩니다. 현지에서 한국인 채용한다는 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